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바로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리리님이 써주셨는데, 대시 가지고 있는데 흐름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H님, 기회가 되시면 코인계 약동 피켓 차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그리고 제가 잠시 뒤에 이제 그 이더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같이 한번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비트메인 IPO가 승인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기사인데요. 일단 지금 홍콩 거래소에 IPO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홍콩 거래소가 이제 IPO를 미루는 경우는 두 가지가 크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먼저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할 재무제표 등 기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심사에 들어가지도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비트메인처럼 시장 상황과 업계 자체의 앞날을 따져봤을 때 전망이 좋지 않은 경우다.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시장 상황도 굉장히 지금 베어 마켓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 이제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채굴 사업에 너무 치중돼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상장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먼저 이 시장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장 상황 좋아지는 거 플러스 비트메인의 어떤 또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10만 달러에는 언제쯤 도달할지 궁금하다. 10만 달러 도달하려면 적어도 이제 비트코인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뭐 한 100만 달러 정도는 가야지,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40만 달러 정도는 가줘야지 우잔이 얘기한 10만 달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가격 예상 차트는 제가 다음에 차트 시간 때 한번 만약에 10만 달러에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에 맞춰서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설명드릴게요. 다음에는 다음에 박소민님이 해주셨는데, 2월 27일 예정인 이더리움의 콘스탄티노플에 새로운 버그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이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에 대해서 일단 뭐 연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또 일정대로 또 진행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만약에 뭐 연기가 거기서 2월 27일에서 연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영향을 따로 뭐 별도로 준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제 하드포크 하는 게 뭐 비트코인 캐시처럼 뭐 BSV로 분리된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채굴량을 줄이는, 그러니까 채굴됐을 때 채굴 나오는 양을, 이더리움 나오는 양을 줄이는 그런 하드포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더리움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어제 이더리움 차트를 설명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박스권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좀 더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좀 더 횡보한 이후에 조정을 좀 더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BTC 마켓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김판이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잠시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재벌이나 기관들이 코인을 사는 것과 코인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이유가 뭘까요? 몇 배, 몇십 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면 그냥 코인을 사는 게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부자 대기업들이 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 관련 산업에 투자만 한다면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일단 첫 번째 질문에 그 CJ님이 답변 주신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판이님이 100억대 부자라고 합시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장기 우상향 믿음이 있으니
100억 다 암호화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아니겠죠. 부자들의 투자 전략은 우리 같은 개미들이랑은 다른 겁니다. 달리 말하면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은 부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죠. 부자들은 위험한 투자를 통해 돈을 더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전략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부자나 기관들이 코인을 사더라도 몰빵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거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일단 그럼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부자나 대기업들이 코인을 직접 사지 않고 관련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일 때, 그때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대기업들은 존재를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대기업들 있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IBM이라든가 뭐 워렌 버핏 있는 뭐 버크셔 해서웨이도 큰 기업이었죠. 근데 보시면 그 투자 성향이라든가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면도기라든가 뭐 질레트 같은데, 아니면 뭐 먹거리, 뭐 케찹 만드는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시대가 지나도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엔 투자를 하지만 내가 이제 미래를 알 수 없는 기업엔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최근에는 내가 이제 자기가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투자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이제 사이즈가 큰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CJ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도 맞는 거고요. 투자 전략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나라도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때 당시에 IT 버블 때 이런 관련된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오히려 네이버라든가 다음이 이 시장에서는 이제 컸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게 대기업 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이 성장한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그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 회사의 오너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라 간접적인 투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ICO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재단에 기부를 하고 코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STO가 된다고 하면 그건 이제 달라지겠지만, ICO 경우에는 이거는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주주로서의, 투자자로서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기업들은 그런 불명확한 ICO보다는 오히려 그런 기업을 소유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직접 투자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겠고,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한데, 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코인 쪽에 투자하는 걸 공개적으로 안 하고 몰래 뒤로 할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대기업들은 사실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우리 뭐 비트코인 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이더리움 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2017년도 막 불장 때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거고, 정부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제대로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만약에 이런 투기, 그 당시에 이제 투기라고 얘기했죠. 투기 쪽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만약에 대기업까지 동참한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을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 사이즈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대놓고는 못할 거다. 당연히 하더라도 뒤에서 뭐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코인을 비트코인을 원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을 거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냥 채굴돼서 따끈따끈하게 나온 그런 코인들, 거래 내역이 없는 코인들을 저는 또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호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CJ님 얘기해 주셨던 부분 읽어보면 OTC 마켓을 활용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OTC 마켓을 활용해서 그런 역할을 OTC 마켓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기업들이 뭐 블록딜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대기업들이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든 뭐 이더리움을 사든 암호화폐 리플을 사든 살 때 내가 이거를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직접 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원하는 물량을 사기 위해서는 시장의 거래소에서 가격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격 상승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눌러놓은 상태에서 저가에 이제 매집하려고 하면 블록딜 형태로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외시장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예. 김철아님이 이더와 이제 BK 가격이 비슷해졌는데 2, 3년 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비슷한 가격을 유지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더 마켓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인데 그 이더 마켓입니다. 이더 마켓. 그 이더 마켓에 있는 비트코인 캐시고, 이렇게 쭉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2017년도부터요.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눌러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수평 라인을 두 개를 그렸어요. 하나는 지금 아래에 있는 이게 이제 2017년도 10월달 상승하기 직전에 비트코인 캐시가 빠졌을 때 어디까지 빠졌냐면 0.9까지 빠졌습니다. 0.9. 무슨 얘기냐? 1 비트코인 캐시가 0.9이던 겁니다. 1 비트코인 캐시가 0.9이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더 가격보다 가격이 오히려 더 싼 거죠. 만약에 이더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때는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9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먼저 치고 가죠. 11월 달에 막 치고 혼자 가서 최대치로 보면 1 비트코인 캐시가 8.38까지 갔어요. 8.38 이더까지. 그러면 1 비트코인 캐시 가지고 8 이더로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아마 이때 30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의 가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급등한 부분을 좀 떼내고 적당하게 떼내고 윗꼬리를 빼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이더 마켓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더 기준으로 해서 상승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한 4.4 정도, 4.4가 이 윗꼬리를 빼고 난 부분입니다. 이 세 번의 큰 상승에서 윗꼬리를 빼고 그 고점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한 1 비트코인 캐시가 4이더 정도, 4이더에서 4.4이더 정도 되면 그때는 그 이더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때부터 이제 분할로 만약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를 교체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하드포크를 했어요. 하드포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의 가격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그 BSV를 합한 가격을 가지고 이제 이더리움하고 같이 계산을 해보셔서,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비트코인 SV를 같이 받았으니까요.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걸 합한 값으로 이더리움을 계산하면 좀 더 기존 차트와 비교했을 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차트만 놓고, 일단 뭐 그 하드포크 된 부분은 제외하고 일단 지금 차트만 놓고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지금 이렇게 추세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했어요. 크게 반등해주고 장기 이동 평균선인 지금 200일, 120일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조정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 눌러줬는데, 지금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긴 한데, 여기서 아직 그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차트는 완전 이제 역배열이 됐어요. 이때 반등했을 때는 121선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 역배열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 역배열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오히려 저는 상승이 가능한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1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같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해서 눌러주고 이 15일 이동평균선을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50일 이동평균선과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이번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한번 다시 좀 크게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캐시가 또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악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번 갈 때 크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잠시 뒤에 있다가 이제 CJ님, 그 와사비님이 그 채굴 관련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채굴 관련된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한번 이제 갈 타이밍이 돼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영상 마지막쯤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오름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최근 올라오는 영상에서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리를 낮춘다는 것이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서 금리를 낮춰 화폐 가치를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의 시발점으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그러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CJ님이 글을 달아주셨는데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일단 제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CJ님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금 같은 자산의 하나로 보시고 금리를 돈의 가치로 보시면 편하다.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돈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왜?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여타 자산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 돈이라는 자산이 가격이 떨어지니 돈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은 현금보다는 주식을 들고 싶어 하게 하고, 그래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그걸 이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돈이 풀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낮추면 왜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될 확률이 높은가? 중앙은행이 금리, 돈의 가격이라고 이제 비유했으나 실제로는 단기 국채 수익률, 그냥 돈의 가격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들고 있던 단기 국채를 대량 매수한다. 그러면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국채 가격이 높아지고, 국채 가격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자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럼 국채를 매도함으로써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그 현금을 각자 용도밖에 사용되니 시장에는 돈이 공급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채권 가격과 비교해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좀 더 이제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그 세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을 조절할 수 있는 힘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뭐 정치적인 권력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스차일드에서 그 네이선 로스차일드였나요? 예, 그 넷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를 가지고 돈을 풀었다 또 흡수했다, 풀었다 쪼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페드가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를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올랐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그 돈을 갖고 뭐 투자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겁니다. 부동산에 맡기거나. 근데 그 다음에 더 올려요. 그래서 만약 금리를 지금 10% 올렸다라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은행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맘 편하게 은행에다 맡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에 있던 돈이 다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것처럼 그럼 시중에 있는 그 유동성들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금리를 올려버려서 흡수하게 되면 그때 경제가 받칠 수가 없다. 왜 경제가 힘들어지느냐? 이런 거예요. 실제 이제 기업들은 보통 대부분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자기 돈을 가지고 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적당한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해주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자가 낮을 때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자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기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 호황기에는 이자를 충분히 올려도 그 이자를 지불하고도
지불하고도 돈이 남아서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자를 조금만 올려도 사실 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상황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도 여기서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그 유럽에 있는 기업들, 좀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좀비 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거,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지금 좋기 때문에 유동성을 흡수해도 버틸 수가 있다, 시장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다 금리를 인상 못하는 때는 언제냐?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인상하니까 처음에는 기업들이 이자를 잘 줘요.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자를 지급을 못합니다. 이자를 지급 못하고 좀 이따 지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망해요. 망해서 오히려 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를 동결합니다. 동결하고 그 이후에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결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그때는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체적인 그 금리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회색 음영이요. 회색 음영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막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가 이렇게 회색 음영이 딱 되면 어때요? 금리를 내리죠. 막 금리를 올리다가 회색 음영이 되면 금리를 내려요. 올리다가 내리고 또 올리다가, 이때는 뭐 그냥 내렸는데 또 올리다가 내립니다. 내릴 때는 항상 어떤 이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렸다는 건 경제 상황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좋았고 다시 안 좋았기 때문에 내렸고요. 마찬가지로 또 2003년부터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인상시켰고 그 이후에 다시 금리를 2007년도 8년도 넘어가면서 서브프라임이 오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다시 이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결국에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행위다. 어떤 식으로든, 아까 지금 시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채권을 이용하든,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시중에 이제 돈이 풀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자가 싸니까, 기업들이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 행위를 하고, 또 투자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근데 금리를 올릴 때는 시장이 이제 버틸 수 있어야지 올리는 건데,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맨날 드리는 말씀이, 지금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를 마치 좋은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금리 동결로 인해서 페드에서 금리 동결 발표를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금리 동결 발표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몇백 포인트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금리 동결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결하고 더 안 좋아질 때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CJ님, 와사비님이 굉장히 이제 그 가치평가, 와사비님이 이렇게 가치평가를 지난번에도 해주신 걸로 한번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이번에도 또 되게 디테일하게 뇌생남답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한테 또 추가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글을 쓰셨는데 댓글로 올라와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읽어볼게요. 비트 네트워크의 해시값, 전기료, 채굴기, 감가상각만을 사용한 비트의 원가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으로 우지 안에 유명한 이제 비트메인 Ant-S9i 채굴기를 사용했다 라고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채굴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일단 지금 가격은 착해져서 485불 정도, 감가상각은 2년 정액법으로 이제 산정했다라고 하셨고,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485불이면 진짜 착한 거네요. 예, 이렇게 해서 계산했습니다. 계산해서 제가 이제 이 계산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고 제가 이제 결과값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보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채굴기의 감가상각 및 총 금액은 채굴기를 2년 유효하다 가정하고 정액법으로 계산하더라도 하루에 1.86
100만 불에 달한다. 그래도 현재 10분당 12.5개의 비트 채굴, 하루 채굴되는 비트의 수가 1800개에 불과하므로 비트당 개당 원가를 다시 산정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전기료를 4센트, 그리고 채굴기를 킬로와트당 4센트, 그리고 채굴기를 2년 정액법 감가상각, 그리고 이제 비트당 전기료는 1971불,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니까 3004불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1비트 채굴 비용이 전기료와 감가상각비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 채굴기 가격도 굉장히 지금 착한 가격, 싼 가격에 여기에 전기료도 굉장히 낮게 잡았을 때 지금 3000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기료를 5센트로 올렸을 때는 3500, 거의 3498불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다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엑셀 자료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계산하셔서 전기료에 따라서 4센트일 때, 그러니까 0.04불일 때, 그리고 0.05불일 때 3,498달러, 0.06불만 돼도 거의 4,000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료가 진짜 얼마 안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도 조금만 올라가도 이 채굴 비용이 상승률이 장난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채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계산해 주신 내용을 보면 내용에서 이렇게 다 일일이 엑셀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다 이렇게 계산을 다 하셨는데, 이렇게 한 걸 보면 여기서 이제 잠시만요. 빠져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 채굴기를 돌리려면,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오태민 작가님 거기 사무실 들려서 거기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지금 하드포크해서 코인을 이제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이제 채굴기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채굴기 돌아가는 거 봤는데 굉장히 더워요. 몇 대 안 돌아가는데도 굉장히 덥고,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에어컨 안 틀면, 만약에 채굴기를 진짜 만약에 공장으로 해서 돌린다라고 하면 에어컨을 안 틀고는 아마 힘들 겁니다. 아니면 뭐 기후가 아이슬란드처럼 추워서,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처럼 추운 지역이야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부분에서 비용이 에어컨 가동비까지 엄청 들어갈 거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이 관리할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뭐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건물 사용 유지비가 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내 돈으로 다 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내 돈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기회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회비용까지 있기 때문에 다 계산해본다라고 하면, 이자 비용까지 계산해본다라고 하면 비트 한 개 채굴하기 위해서 실제 최소 원가는 이 계산되는 원가보다 훨씬 높을 거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비트 선물 시장의 풋에 도움을 받지 않은 채굴장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 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망했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와사비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이다. 그래서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돼서 웃으실 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여담으로 비트 역사에서 항상 반복되는 패턴은, 와사비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시작한 걸로 그때 제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2015년인가 14년부터 이 시장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 번의 7, 80% 폭락 이후에 얼마 후 다시는 그 가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정고점을 항상 돌파 이후에 수십 배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실을 지금의 가격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확신하지 못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확신을 해요. 근데 가치는 사실 그대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물론 그 어떤 뭐 해시 값이라든가 그 채굴 장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어떤 경쟁 상대들 숫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채굴로 계산하셔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있게 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오히려 믿지 못하고 던지는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가 고픈 거위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알을 낳을 때까지 예쁘다 해주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쁘다 해다 기다리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갖고 계셨던 분들은, 만약에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을 계속 갖고 있었던 분들을 보면 그 사이에 비트코인 캐시도 받고, 뭐 비트코인, 뭐 골드도 받고 계속 받았어요. 사실 내가 처음에 비트코인만 어느 정도 보유했다라고 하면 그 추가적으로 하드포크돼서 받은 코인들만 처분했어도 저는 생활비로도 충분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J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 가격,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하면 채굴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다. 해주셨고,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현물을 생산하는 채굴업체가 풋이나 숏을 친다는 건 미래 판매 가격을 지금 정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이지, 풋, 숏으로 대박을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다. 풋으로 벌면 현물에서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즉 채굴업체들이 파생시장에 들어오는 이유는 해치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 이런 와중에 현재 가격대 3,000불, 사실상의 원가 이하로 계속 된다는 말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6,000불대에 머무르던 지난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버블이 꺼진 시장이라 하더라도 수요 공급 원칙은 적용되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런 수요 공급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트를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차트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왜곡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차트를 잘 그려주셔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딱 그려주셨는데, 일단 그 CJ님은 22살의 독일계 여대생입니다. 그래서 글씨체를 보니까 일단 여자 글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여대생으로 제가 알고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지금 고래가 있는 차트 그리고 고래가 없는 차트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려주셨어요. 뭐냐면, 고래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채굴기,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비트코인 채굴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중간중간에 약간의 변동폭은 있겠지만 계속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야 돼요. 만약 고래가 없다라고 하면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그 경쟁자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무도 처음에 이 비트코인을 만약 산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도 이걸 팔지 않아요. 팔지 않고 계속 홀딩을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내가 사서 갖고 있는데 내일도 올라가고 그 다음날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의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약간 이상하게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급등했다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패턴을 보이면서 상승을 한다, 움직인다. 고래가 있는 차트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다가 실제 가치보다 급등했다가 저평가돼 있다가 급등했다가 또 실제 가치와 맞물려 있다가 저평가돼 있다가 급등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아무리 여기서 고래가 있는 차트에서 고래가 이 안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고래가 없는 차트를 항상 추종한다. 고래가 없는 차트로 회귀한다. 멀리 갔다고 하더라도요. 이만큼 멀리 가면 다시 이쪽으로 당겨지는 거고요. 또 이만큼 또 떨어져서 가격이 낮다라고 하면 또 당겨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금 파란색 그래프 고래가 없는 이거를 우리가 확신만 한다. 결국 이 파란색 고래가 없는 그래프는 그 비트코인의 그 채굴, 아까 이제 와사비님이 계산한 그 채굴을 이용한 가격으로 측정을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책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인건비라든가 뭐 이것저것 다 비용을 포함시키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해서 지금 최근에는 한 6,000불 정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6,000불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17년도 말에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급등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고래가 여기서 한번 털어내고요. 자신들 물량을 털어내서 개인들한테 이제 손해를 보게 만들고, 지금 6,000불 위치가 여기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밑에 6,000불보다 훨씬 밑에 있는 3,000불에 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현상은 오래 가진 않는다. 오래 가지 않고 반드시 이제 회귀한다. 이거를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비유했어요. 뭐라고 비유했냐면, 산책을 하고 있는 강아지를 끌고 개를 끌고 목줄을 한 상태에서 산책을 하는 주인과 사람과 개를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강아지가 개 주인을 따라서 산책을 할 때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주인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 목줄이 있는 한. 그러면 지금 이것도 그런 겁니다. 주인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강아지를 끌고. 근데 목줄이 있는 상태에서 강아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인보다 뒤처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인보다 앞서가기도 하는 겁니다. 또 주인보다 뒤처져 갈 때도 있고 주인보다 앞서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목줄을 잡고 있는 한, 그 주인이 목줄을 잡고 있는 한, 다시 그 강아지는 주인한테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 이 시장을 믿고 우리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세력대 하는 내용을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가 벡트나 ETF 승인에 영향을 끼칠 만큼 세력은 아닌데 비트만 만약에 졸라 많이 들고 있다면, 언니 22살 독일계 여대생분이 졸라라는 표현을 쓰시고, 예, 언니처럼 큰 호재 나오기 전에 한번 꽂자. 내가 호재를 만들고 시점도 정할 수 있는 세력, 일루미나티급이라고 하면 쟤네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연기해,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뇌생남들끼리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글을 써주셨어요. 예, 이렇게 한번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다 읽어드렸거든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금은동님도 써주셨어요. 3,000불 밑으로 떨어질 수 없는 비트코인이네요. 채굴 공장 직원분들은 이제 1년 조금 넘게 남은 반감기까지 부지런히 채굴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써주셨고, 그 와사비님이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제 2018년도부터요. 17년도에 지금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이제 100만 마이너가 있었다. 그리고 18년 11월에는 보시면 430만 마이너가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시값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채굴업자들이 430만 개겠죠. 430만 개의 이제 채굴기가 이렇게 늘어난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BK 하드포크 전쟁으로 BK 채굴로 전환된 SHA 256 채굴기만큼 비트 네트워크 해시파워는 감소했고, 약화된 비트 해시에 맞춰서 준비된 원가 계산이 하락됐고, 선물 해치된 고래가 물량을 매도 폭탄 투하했다. 그러니까 이 해시 값이 떨어지는 걸 알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채굴 값을 채굴 업자라고 하면, 대량 채굴 업자라고 하면 그 값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물 매도를 때리고요. 예를 들어 6,000달러에서 선물 매도를 친 후에, 그 다음에 어차피 나는 채굴해서 그걸 갚으면 되니까 나오는 채굴량을 계산한 후에 먼저 매도를 한 겁니다. 매도를 해서 해치를 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1,800개, 한 달이면 18,000개를 확보해서 선물 수익으로 해치를 했다 하면 손해보지 않고, 그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손해보지 않고 6,000불에 미리 매도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채굴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6,000불에 이제 미리 판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을 다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하락장에도 전혀 손해보지 않고 현물 3,000불 비트를 선물 6,000불에 1,800개나 팔아치운 대형 채굴장 카르텔 세력은 효율이 높은 7NM 비트메인 신채굴기 대량 구입으로 원가 절감 및 손익분기점 더 낮춰진 자신들의 해시 점유율 제고로 채산성을 높였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2019년 2월 13일에 지금 이제 11월 이전 업계 최고가 S9i 채굴기 기준으로 지금 2.8, 그러니까 280만 개 채굴기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150만 개 과거 채굴기가 퇴출됐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사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국에서 거의 뭐 채굴기를 오히려 그냥 철거해가는 그런 값만 내고 채굴기를 지금 거의 뭐 3만원이었나? 3만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채굴기를 넘긴다고 했습니다. 중고 채굴기를. 그래서 그만큼 채굴기 업체들이 이만큼 많이 빠져나갔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착한 가격에 기관과 고래와 큰 손의 매집이 장외시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매집이 끝났다. 그래서 OTC 장외시장도 비트의 물량이 이미 고갈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잭과 콩나물,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배를 가른 자에게 황금알에 거의 배 안에 황금알이 없었음을 상기해야 된다 라고 보고,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뭐 채굴업자들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으면 원래 아까 카르텔 세력, 대형 채굴하고 있는 그 카르텔 세력이 원하는 지금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이든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올릴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신형 채굴기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기존에 옛날 중고 채굴기, 싸구려 채굴기로 계속
계속 채굴을 하던 그 업자들한테 야, 더 이상 야, 이거는 생산성이 안 나와. 니들 야, 그냥 팔고 끝내. 쪽내 해서 이렇게 아까 이제 보셨던 수치상으로 보셨던 150만 개가 퇴출이 된 겁니다. 150만 개의 채굴 장비가 퇴출이 됐고 지금 그러면 150만 개면 거의 이제 뭐 430만 개에서 거의 3분의 1이 나간 거예요. 3분의 1이 나갔고 3분의 2 정도만 남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돼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와사비님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고 CJ님도 좋은 얘기 해주셨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렇게 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70-80% 빠져 있어서 굉장히 지금 2018년도 초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CJ님이 그림 그려주셨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제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 제 가치는 뭐냐? 비트코인을 하나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생산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4년마다 최소 2배 이상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계속 2배씩 상승한다라고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승이 될 건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참지 못하는 거죠.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아까 봤던 그 파란색 그래프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실제 가치를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끌고 다니는 이 강아지가 약간 제정신이 아니어서 굉장히 뒤처져 있지만 어느 순간은 우리한테 다시 주인한테 올 것이고 또 어느 순간은 우리보다 앞질러 갈 때가 된다. 그럼 그 앞질러 갈 때 그 강아지 목줄을 확 채가지고 매도를 해서 우리는 다시 강아지가 제 위치로 오고 오히려 뒤처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하면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지금 여러분들 좀 남았는데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의견, 여러가지 정보 공유해 주신 부분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